왕은 돌아가셨다. 서기 523년 5월 그 죽음과 함께 위대했던 왕의 시대는 길고 긴 어둠에 묻혔다. 왕의 나라와 그 나라의 역사 또한 세월의 비바람 속에 까맣게 잊혀졌다. 1971년 왕릉이 다시 열렸을 때 1400년의 어둠을 뚫고 비로소 왕의 이름은 현실 속에 되살아났다. 백제 25대 왕 무령왕의 능이었다. 왕릉은 그대로 하나의 강력한 증언이었다. 왕이 다스린 나라, 사라져버린 나라, 그러나 실로 강성했던 한나라 백제의 실체를 말해주는 것이었다. 백제는 약소국이 아니었다. 놀라운 해상 능력을 바탕으로 고대 동아시아의 국제 무대를 누볐던 강국이었다. 정치 외교의 주역이었으며 무역으로 국부를 쌓았던 백제. 그 백제인들의 영역은 한반도의 경계를 넘어설 수도 있었다. 그 가능성을 여는 열쇠가 바로 담노였다. 백제가 다스렸다는 땅 22개의 담노. 그 담노의 존재를 통해 역사는 다시 오늘 우리에게 묻는다. 백제는 진실로 어떤 나라였는가? 우리는 무령왕릉의 비밀 전편에서 백제사의 놀라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무령왕의 시대 6세기 백제의 강역은 삼국 중에서도 가장 왜소한 모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영토의 크기를 국력의 크기로 인식하곤 합니다. 바로 이런 시각에서 같은 시기 고구려나 신라에 비해서 백제는 이렇게 작고 힘없는 나라로 인식되어 온 것입니다. 해묵은 고정관념의 안경을 끼고 볼 때 이런 백제가 광대한 해외 영토를 경영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상상에 지나지 않을 듯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런 것일까요? 고대사는 그 실체가 분명치 않은 역사입니다. 많은 부분이 확정할 수 없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고대사는 새로운 증거가 발굴됨에 따라서 또 다른 모습으로 확장되고 재구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백제사의 미스터리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백제의 영토는 과연 한반도 밖으로 확장될 수 있을까요? 천년 어둠에 묻혀버린 한 나라의 실체를 찾아서 우리의 시간을 그대로 되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규슈 동부 해안으로부터 자동차로 1시간, 미야자키 현의 깊은 산림지대에 작은 마을이 자리 잡고 있다. 전체 인구를 통틀어도 3,000명에 지나지 않는 산골 마을 난고촌. 그러나 오늘 마을은 예사롭지 않다. 찾아드는 외지인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그 속에는 한국인들의 모습도 보인다. 마을 행사장, 초청 인사들의 좌석을 지정한 이름표에도 분명한 한국식 이름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이 행사가 대체 한국과 무슨 관련이 있다는 것일까? 오늘 이 자리는 거대한 새 건축물의 완공을 축하하는 자리다. 6년간의 세월과 15억엔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 지은 집. 이름하여 서정창원. 나라에 있는 동대사의 옛 보물창고 정창원을 그대로 본떠 지은 집이다.
그 개원식에 한국인들이 가장 중요한 손님으로 초대받은 것이다. 마을에서는 간판조차 모두 한글로 쓰여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흔한 것이 백제라는 이름이다. 난고촌 사람들은 놀랍게도 자신들의 마을을 스스로 백제마을이라 일컫고 있는 것이다. 마을 젊은이들은 백제의 후예를 자처하면서 한국의 사물놀이까지 몸으로 익히고 있다. 난고촌 사람들의 믿음, 그것은 마을 신사로부터 비롯된다. 이곳 미카도 신사에 그들이 모시고 있는 마을 신이 곧 백제의 왕이기 때문이다. 전설은 이렇게 전한다. 1300년 전 백제가 멸망한 후의 어느 때 정가왕이라 불리우는 왕의 일족이 난을 피해 규슈로 오던 중 폭풍우를 만났다. 정가왕의 배는 육지에 닿았고 왕은 이곳 난고촌에 와 정착했다. 정가왕의 장남 복지왕이 타고 있었던 또 한 척의 배. 그 배는 다른 해안에 표착했고 복지왕은 난고촌에서 남쪽으로 약 90km 떨어진 이 지역, 오늘날의 기조정에 터를 잡았다. 이곳 히키 신사에 모시고 있는 신주가 바로 그 복지왕이다. 이 신사에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고문서. 여기에 정가왕과 복지왕의 전설이 그대로 기록으로 남아있다. 두 부자는 서로의 행방을 알게 된 후에도 각자의 터전을 지키며 살았다. 林道とかですね、作業道とかあるんです。作業道の方なんですよ。作りが。 그러나 그들의 뒤를 쫓는 추격군이 이 지역까지 들어왔고 난고촌 일대에서 격전이 벌어졌다. 복지왕이 달려가 부왕을 도왔으나 그들은 결국 난고촌 뒷산까지 밀려가 최후를 맞는다. 난고촌 사람들은 바로 이 돌밭이 두 왕이 전사한 곳이라 믿고 있다. 왕이 흘린 피가 이 돌들을 이렇게 붉게 물들였다는 것이다. こうじゃなくて、ずっとまだ統合町のたくさんあるし。 난고촌 입구에는 정가왕의 시신을 거두어 묻었다는 무덤자리마저 전해지고 있다. 매년 12월이면 난고촌과 기조종 사람들은 함께 맞지리를 펼친다. 아들 복지왕이 아버지 정가왕을 뵈러 가던 행차를 재현하고 그들의 혼백을 위로하는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전설은 적어도 두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 무엇이었다. 그들의 맞지리 속에서 백제왕의 존재는 무려 1400년 동안이나 전승돼 왔다. 그렇다고 해도 전설은 어디까지나 전설일 뿐이었다. 그런데 6년 전 이곳 정가왕 신사에서 그 전설의 신빙성을 부여하는 놀라운 유물들이 발견됐다. 4세기에서 7세기까지를 망라하는 고대 청동 거울이 33개나 쏟아져 나온 것이다. 고대 거울은 강력한 왕권의 상징입니다. 이런 것들이 백제왕 신사에서 30석장이나 나왔다고 하는 사실은 여기 왔다는 정가왕은 물론이고 그 이전부터 이 지역에는 강력한 백제계 세력이 세습적으로 존재했을 가능성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이곳에는 분명 오랜 역사를 지닌 어떤 권력의 실체가 있었던 것이다. 이 거울들을 보관하기 위해서 난고촌 사람들은 서정창원을 건립했다. 그러나 그들의 거울은 지난 역사에 대한 증거이면서 역사에 대한 또 다른 질문이기도 하다. 그렇게 많은 거울을 후손에게 대물림해 줄 수 있었던 세력 집단, 그들은 과연 누구였을까?
난고촌과 기조정 말고도 이 일대는 백제왕이 왔다는 전설의 흔적이 곳곳에 흩어져 있다. 또 다른 백제왕은 이 산길을 걸어갔다. 기조정에서 남쪽으로 약 50km. 사람들이 왕의 일행을 맞았다는 장소엔 어김없이 작은 사당이 모셔져 있다. 오늘날까지도 그 왕의 신성을 믿는 행인들은 이 사당 앞에 술과 돈과 예를 바치고 지나갔다. 마을의 외곽에는 왕의 죽음을 표하는 돌비석도 하나 서 있다. 어느 날 왕은 말을 달리다 바로 이곳에 있었던 우물에 빠져 죽고 말았다는 것이다. だから井戸を掘らないっていうのがあるんですね、一つ。それと、百済の王様が乗っていた月毛の馬ですね。月毛の馬は買わないっていう二つのこともある。 그 왕이 살았다는 마을 단오정. 이전까지 단오정의 사람들에게도 그것은 전설이었다. 그러나 2년 전 센켄 신사에서 하나의 문서가 발견됐다. 난고촌의 예를 보고 마을 사람들이 신사의 창고를 뒤져 찾아낸 것이었다. 문서에는 백제 왕의 도래 사실이 뚜렷이 기록돼 있었다. 여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지요? 百済の国の王様ですね、が落ち延びてこられて、日南の油津っていうところに、着きまして、自分の住む都をどこに決めたらいいかっていうのを探しまして、で西の空を眺めた時に、五色の雲が湧いておったというのがこの地の田野町になるわけですけども。 백제 왕들. 적어도 백제의 왕족임이 분명한 그들은 왜 하필 이 지역으로 몰려온 것일까? 센켄의 기록에 따르면 과거 이곳은 일향국이란 나라의 영역이었다. 그것은 일본 서기에 최초로 등장하는 나라의 이름이기도 하다. 일향의 나라. 이 일대야말로 일본이 처음 시작된 곳으로 알려져 있는 지역이며 일본 열도에서 가장 오랜 인류의 흔적이 남아있는 지역이다. 일향시라는 오늘의 이름으로도 헤아려 볼 수 있는 옛 일향의 권역. 백제 왕의 전설을 가진 마을들은 모두 그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일본 서기 신대기는 이 지역을 처음 개척한 인물이 백제인일 가능성을 짙게 암시하고 있다. 신으로 기록된 그 이름은 스사노노 미코토. 그의 원적지는 웅성이었다. 웅성을 일본말로 읽으면 구마나리, 곧 곰나루로 백제의 도읍 웅진을 뜻하게 된다. 그는 그곳에서 신라를 거쳐 배를 타고 외땅으로 건너왔다. 미개지 외땅에서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나무를 심은 것이었다. 한반도를 오갈 배를 만들기 위해서였다. 실제로 이 지역 고분에서 발굴된 고대 토기는 그대로 전형적인 한국선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 지역에는 실로 오래전부터 백제인들이 진출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백제의 왕족들이 이곳을 찾아든 것이 과연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 땅이 있고 사람이 있고 통치하는 왕권이 있었다. 중국 사서인 양서는 이 지역의 성격에 대해 하나의 단서를 던져준다. 왕족을 파견하여 지방을 통치케 했다는 백제 고유의 담노 체제가 그것이다. 기록은 이렇게 전한다. 백제 왕성은 고마라 하고 큰 성은 담노라 부르는데 22개의 담노를 모두 왕의 자제나 종족으로 하여 다스리게 했다. 일본 내의 백제 담노. 그것이라면 왕족들의 마지막 도피처가 되기에 좋겠을 것이다. 백제는 담로라는 독특한 지방 통치 체제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말하자면 백제 왕은 수많은 담로의 왕들을 거느린 제왕의 위치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백제 영토를 알려줄 그 담로들은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리는 일본 서기의 신화시대에 나오는 일향이라는 나라 이름이 오늘날까지 지명으로 살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명의 생명력이 놀랄 만큼 길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담로라는 이름 또한 어딘가의 지명 속에 그 흔적을 남기고 있을 법합니다. 그 흔적을 찾는 일이 과연 가능할까요? 먼저 담로란 말의 뜻부터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백제사 연구가 김성호 박사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담로의 어원을 추적하자면 고구려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고구려에서는 빼앗은 땅 또는 점령지를 다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고구려에서 망명한 백제인들도 자기들의 정착지를 다물이라고 했으며 이 다물이 다물, 담라, 담로로 변천하였습니다. 여기에 담이 단장 또는 경계를 뜻하고 라로는 나라를 뜻하는 것이어서 이 말은 후일 백제 행정구역을 지칭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다물이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담의 유래를 다물에서 찾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일까요? 그 점을 시사해주는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함께 가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것은 담입니다. 이곳 전남 해안이나 도서지방에서는 어디서나 흔히 이렇게 밭두렁에 돌담을 쌓아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지방에서 이 돌담을 가리켜서 부르는 호칭입니다. 아저씨 수고 많으십니다. 여전히 돌담을 뭐라고 부릅니까? 돌다물이라고 그래요. 돌다물이, 네. 다물이요? 네. 예전부터 그렇게 불러왔습니까? 예. 다물이, 다무로. 그렇습니다. 다무로란 말이 바로 여기 남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곳은 과거 백제의 영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새로 개간한 밭에서 나온 돌들로 자기 밭의 경계를 삼고 이것을 일컬어서 다무리라고 불러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옛사람들이 다무리라고 불렀던 이것을 우리는 지금 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인근 완도 지방에서는 이 담을 가리켜서 성이라고도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담로란 곧 이렇게 다물한 땅, 즉 새로 개척해서 자신의 것이라는 표시로 담을 두른 영지를 뜻합니다. 새로 개척한 영토, 정복지라는 개념과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담로라는 지명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것은 백제가 그 땅을 경영했다는 징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한자를 찾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고대인들은 한자의 소리만을 빌려 썼기 때문에 현재 남아있는 지명들의 한자는 제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점에 유의하면서 한반도 안에서부터 그 지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문리의 대자는 종종 다자 대신 쓰이곤 합니다. 즉 다문리, 다물리라고 읽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수리의 물 숫자를 물로 읽으면 역시 다물이 됩니다. 대마 역시 다물계통의 지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담로계의 지명은 예상대로 백제 영역인 서남해안을 따라서 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 지명은 한반도를 벗어나서 탐라, 곧 제주도로 연결되고 한편으로는 대마도에 연결이 됩니다. 대마도에서 마치 징검다리처럼 섬으로 이어진 이곳이 바로 가당도, 무령왕이 태어난 곳입니다. 그렇다면 일본 열도 내에도 담로계의 지명이 남아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다마나라는 곳, 너무나 분명한 담로계의 지명이 바로 이곳에 남아있습니다. 한반도에서 가장 가까운 일본 땅 큐슈.
그 큐슈의 중서부에 다마나시가 있다. 다마나는 담나, 탐나와 같은 계열의 소리로 담노라는 말의 원형이 강하게 살아있는 전형적인 담록의 지명이다. 더욱 주목할 것은 다마나 인근에 구마모토가 있다는 사실이다. 구마는 어원적으로 곧 고마, 곰과 같은 말로 이것은 원래 백제의 왕성을 가리키던 말이었다. 곰은 백제의 상징이었다. 백제의 주요 유적지에는 반드시 곰과 관련된 지명이 발견된다. 우리나라의 금강도 그 어원을 따지면 곰강인 것이다. 그런데 다마나가 있고 구마모토가 있는 이 지역에 또 하나의 곰강이 흐르고 있었다. 곧 구마강이다. 해양 세력이었던 백제는 주로 백기를 따라 거점을 형성했다. 한반도의 곰강 상류에는 곰나루 웅진이 있었다. 그 하류에는 또 다른 곰마을 웅포가 있었다. 모두 왕급 유물이 발굴된 곳이다. 그렇다면 구마강가에도 백제 옛 유적이 남아있지는 않을까? 구마강 상류 쪽에 있는 한 마을, 지금 이곳은 사카모도로 불리우고 있다. 그러나 1961년 행정구역 명칭을 바꾸기 전까지 이 마을은 다른 이름으로 불렸다. 한자로 쓸 때는 구다량목, 일본 말로는 구다라기로 읽히는 이름이다. 구다라, 그것은 바로 일본에서 백제를 지칭하던 말이었다. 이 마을의 국민학교 교무는 마을의 이름 변천사를 한눈에 보여준다. 이전에 이 학교는 구다라기 국민학교였다. 그러나 그보다 더 이전에도 이 학교는 구다라기 국민학교라 불렸다. 소리만 두고 한자를 바꾼 것이었다. 가장 오래된 본래의 그 이름은 백제래였다. 구마강 연안의 백제래. 이곳에는 정말 백제가 왔던 것이다. 백제래란 이름 뒤에는 어떤 연유가 있는 것일까? 마을의 유래를 전해 내려오던 옛 기록은 몇 년 전 화재로 불타버렸으나 다행히 마을의 한 노인이 필사본 한 권을 갖고 있었다. 이 마을에 온 것은 백제의 달솔 일라였다. 달솔이란 지금으로 치면 장관급에 해당하는 백제 조정의 직책이다. 말하자면 본토 백제의 국가 고위 공무원이 일본 땅에 파견 근무를 나온 것이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그게 바로 이제 백제래라고 써가지고 구다라기라고. 대답은 실로 자명하다. 이곳에 본토 백제의 통치력이 직접 미쳤다는 얘기다. 이 일대의 성격을 가장 잘 말해주는 것이 후나야마 고분이다. 다나마시 외곽에서 발굴된 이 고분이야말로 다나마 일대를 담로로 추정할 수 있는 강력한 고고학적 증거를 제시한다. 5세기경으로 추정되는 이곳 후나야마 고분에서는 일본 최대 유물들이 발굴됐다. 무덤의 내부는 백제의 대표적 묘제로 알려진 횡혈식 석실. 거기서 나온 유물들 또한 명백한 백제계였다. 더욱 주목할 것은 그 유물들이 극히 고귀한 주인의 신분을 말해준다는 데 있다. 은상감의 명문이 새겨진 이 큰 칼은 지배층만이 가지는 권력의 상징이다. 후나야마 출토품들은 백제의 왕릉급 출토품들과 놀랄 만큼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후나야마에서 나온 금동 신발은 한반도 백제 왕릉 지역에서 발굴된 신발과 꼭 같은 양식이다.
벽에서 나온 금동관은 백제 지역 입점리 고분의 것과 쌍둥이처럼 꼭 같다. 이 관의 주인은 백제 왕족이 분명한 것이다. 그러나 후나야마 고분은 그 외형만은 전방후원이라는 독특한 형태를 하고 있다. 무덤의 주인이 일본 내 백제 담노의 통치자였다면 이 낯선 무덤 양식은 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 일본 열도에서도 대표적인 전방 후원분이 밀집해 있는 지역, 혼슈의 아스카 지역으로 가보자. 나라와 오사카 부근 아스카 일대 거대한 동산처럼 산재해 있는 전방 후원분들. 고대 천황릉으로 추정되는 이 무덤들은 혈통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독자적인 일본 건국 세력이 존재했다는 중요한 근거가 되어왔다. 전방 후원부는 이름 그대로 앞이 네모지고 뒤가 둥근 형태의 무덤이다. 이런 무덤 양식은 지금까지 세계 어디에서도 발견된 바 없는 일본 고유의 것으로 알려져 왔던 것이다. 위에서 보면 마치 열쇠 구멍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 전방 후원분. 이런 형태의 무덤이 과연 다른 곳에는 없을까? 전방 후원부는 한반도에도 있었다. 전남 영암군 시종면의 들판 가운데 자리 잡은 자라봉 고분. 그 형태는 의심할 바 없는 전방 후원형이다. 이 고분들은 불과 수년 전부터 발굴되기 시작했다. 중요한 것은 한반도 내 전방 후원분들이 일본의 그것들보다 더 초기형이라는 데 있다. 지금까지 전방 후원분에 대해서 일본 학자들은 그게 일본에서 자생해서 일본에서만 발달한 일본 고유의 특유의 그런 무덤의 형식이다 이렇게 보고, 또 그것이 이제 일본 고대 국가 형성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근래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여기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전반분 형태가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군데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모든 그 문화의 흐름이나 이런 추세로 봤을 때, 또는 이런 무덤의 형식으로 봤을 때, 일본에 있는 전방후원부는 기원을 한국에다 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형태의 발전 단계로 볼 때 전방 후원부는 한반도의 백제 권역에서부터 큐슈로, 큐슈에서부터 일본 국가의 탄생지인 아스카 지역으로 건너갔던 것이다. 아스카 지역에서 그들 왕의 흔적을 만나게 되는 것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니다. 이곳 아스카베 신사는 곤지 왕을 모시고 있다. 곤지가 누구인가? 그는 바로 백제 계로왕의 동생으로 알려져 있는 5세기의 인물이다. 그런 그가 일본 땅에서 신으로 추앙되고 있는 것이다. 곤지왕. 본국 백제에서도 커다란 권력을 누릴 수 있었던 서열이었던 그가 여기서 무엇을 했던 것일까? 신사의 기록은 그를 일컬어 아스카를 이룬 일족의 조상신이라고 말하고 있다. 일본이란 통일국가가 있기 전에 곤지 왕과 그의 일족이 먼저 아스카를 개척했다는 뜻이다. 곤지 왕의 존재와 그 역할은 이 일대가 백제의 담노였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해주고 있다. 이 땅에 백제인들이 있었다. 그들의 왕이 있었다. 그리고 이 땅은 후일 본국 백제의 24대 왕과 25대 왕을 배출해내고 있기까지 한 것이다. 그 두 왕은 다 곤지의 아들이었다. 공주의 왕릉이 발굴됨으로써 비로소 그 실체를 드러낸 백제 25대 사마왕, 그가 바로 무령왕이다. 무령왕은 곤지가 일본의 임지로 가는 도중에 낳은 아들이었다.
24대 동성왕이 그의 동생이었으니 아스카담노야말로 두 왕의 성장지였던 것이다. 이것은 담노와 본국 백제가 하나의 정치체제 속에 통합되어 있었음을 말해준다. 담노는 그대로 백제의 한 부분이었다. 아스카 지역에 수없이 흩어져 있는 전방 후원분들. 이 고분들은 이제 더 이상 백제와 무관할 수 없다. 곤지왕의 신사 지척에 있는 이곳 미네가즈카 고분도 예외가 아니다. 전형적인 전방 후원의 양식으로 조성된 이 무덤의 발굴은 4년 전 일본 열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부장된 많은 유물로 보아 또 하나의 천황릉일지 모른다는 것이다. 미네가즈카에서는 큰 칼과 수많은 구슬들이 출토됐다. 그러나 이 물건들은 전방 후원분의 주인이 백제인이었을 가능성을 더욱 강화시켜주고 있다. 무령왕릉의 부장품과 거의 구별할 수 없을 만큼 똑같은 것들이 나온 것이다. 그 재료의 재질은 물론 형태까지도 완전히 동일한 물건들이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그 해답은 바로 일본인 스스로가 기록한 고대 역사서 일본 서기에서 발견할 수 있다. 서기는 신화의 형태를 빌어 일본이 탄생하는 과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음양 두 신이 처음 결합하여 부부가 됐다. 자식을 낳을 때 이르니 맨 처음 담노를 모태로 하여 여러 땅을 낳았다. 그런데 기분이 나빠 담노의 이름을 바꾸어 이와지시마로 했다. 일본의 천지 창조는 담노로부터 시작했던 것이다. 본명한 것은 일본이란 나라가 있기 전부터 일본 땅에는 백제의 담노들이 진출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당시의 백제인들에게 중국 땅은 또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은 중국 제나라의 역사책 남제서입니다. 이 책 백제전에는 참으로 이상한 전쟁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 대목입니다. 위나라가 기병 수십만을 동원해서 백제를 공격하여 그 국경 안으로 쳐들어갔다. 동성왕은 사범명, 찬수류, 해례곤, 목간나 등을 보내 위나라군을 습격하여 대파했다. 아시다시피 위나라는 중국 남북조 시대에 대륙의 북부 전체를 장악하고 있던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그런 위나라가 한반도 중부 이남에 있었던 백제와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실제로 전쟁이 있었다면 방법은 두 가지뿐입니다. 첫째, 위나라가 배를 이용해서 백제를 침공하는 것입니다. 둘째, 육로로 고구려를 거쳐 백제를 침공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고구려는 위나라 군사에게 길을 내주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방법이 사실은 모두 불가능한 것입니다. 첫째, 위나라 군사는 수군이 아니었습니다. 기록에는 엄연히 기병, 즉 말을 탄 육군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둘째, 당시 북방의 강자였던 고구려가 길을 내줄 이유가 없고 또 길을 내주었다는 역사 기록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은 도대체 어떻게 수행된 것일까요?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이 전쟁이 가능하려면 백제와 위나라는 서로 국경을 마주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중국 대륙 어딘가에 백제의 영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대륙 중국. 이 땅에 과연 백제의 영토가 있을 수 있을까? 삼국사계에서는 백제의 중국 진출 기록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중국의 사서들에는 어떤 편린이 남아 있을지도 몰랐다. 관련 기록은 송서, 남제서, 양서 등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기록은 전한다. 고구려가 요동을 차지했고 백제 역시 요서, 진평 두 개의 땅을 빼앗아 다스리면서 거기에 백제군을 설치했다. 요서는 어디인가? 옛 사서에 그것은 유성과 북평 사이라고 명기돼 있다. 유성과 북평은 1000년 이상 전에 불리우던 과거의 지명이다. 오늘날 그 일대는 전혀 다른 이름으로 불릴 수 있다. 중국 사회과학원에서 역사지리학자의 도움을 받아 그 위치를 찾아보았다. 魏的时候，三国的时候啊，魏寿吴三国的时候啊，是山韩，还没有北极，地方。柳城就是朝阳，现在的朝阳市。辽宁的朝阳市易县的那边不是朝阳吗？北平群呢，当时是在北平群，是西晋的时候以右北平群改的，那个地方在现在的河北省的楼龙这一带。 기록에 의존하여 추정해본 요소의 위치. 그것은 현재 중국의 요녕성과 하북성 일대에 걸쳐져 있는 실로 광활한 지역이었다. 기차로 달리고 달려도 끝이 보이지 않는 대지. 이 땅을 백제가 경영했다는 것인가? 중국의 역사책들은 그 가능성을 뒷받침해준다. 그 책들 속에는 중국 지명을 증명으로 가진 수많은 백제 태수들의 이름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광양 태수가 가진 광양이란 지명은 바로 요서 지역의 위치와 일치한다. 그러나 그 요소의 이남에서도 태수들은 출현하고 있다. 놀랍게도 그들의 진출지는 중국 동부 해안을 따라 길게 분포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고대 중국 동부 해안 지역에는 동이족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동부 해안 지역은 고조선이 건국되기 이전부터 우리와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민족이 그곳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은 이미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제가 중국에 진출할 시기에는 중국이 매우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여러 왕조가 흥망을 거듭하는 그런 시기였고 또 북방의 여러 이민족들이 중국에 침략을 해서 여러 왕조를 세우고 흥망이 계속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혼란기에 백제가 중국에 진출한다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백제 태수들의 출현 지역. 그 어디쯤에 백제가 경영했다는 또 하나의 땅 진평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조선족 학자 황유복 교수와 함께 진평의 위치를 찾아보기로 했다. 지금까지 진평은 그 위치가 확인되지 않은 기록 속의 이름일 뿐이었다. 그런데 황 교수는 참으로 뜻밖의 지역을 진평으로 밝혀냈다. 백제가 진평군을 경략했다는 그 기록이 제일 처음으로 나오는 책이 바로 송서입니다. 그런데 마침 또 송나라 때 남송이 진평군을 설치했다는 기록은 바로 그 현재 여서 지역이 아니고 지금의 중국 남방에 있는 광서 지역입니다. 광서성 경내.
광서성의 소재지 남령에서 동남쪽으로 내려오면 이제 그쪽이 그때 그 진평군 소재지였다는 그런 이제 기록이 나와요. 남령이 어디인가? 중국의 동남단 광서 장족자치구의 성도. 베트남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무더운 남방 지역이다. 역사 속의 진평의 위치는 이 남령으로부터 더 동남쪽. 과연 이렇게 먼 곳까지 백제가 진출할 수 있었을까? 역사는 현재 속에 무수한 흔적의 파편을 남긴다. 그러한 파편을 발견한다면 이 지역이 백제의 진평군이라는 추정은 더욱 분명한 근거를 얻게 될 것이다. 광서 장족자치구의 모든 마을 이름이 수록된 행정구역 자료 일람. 그 속에 선명한 하나의 이름이 있었다. 백제향이었다. 백제향의 중심 마을은 백제허. 한자의 허는 유적지, 유허지를 뜻하는 글자로 그 뜻대로라면 이 마을은 백제의 유적지라는 의미가 된다. 백제허를 중국어로 읽으면 바이쥐씨. 그런데 그곳 주민들만은 자신들의 마을을 바이쥐씨가 아니라 대백제 또는 대박제라고 부른다. 남령에서는 백제허를 오가는 정기 시외 버스가 있었다. 말이 정기편이지 이 버스에는 정해진 출발 시간도 없었다. 차 안에 사람들이 가득 찰 때까지 한없이 기다리는 것이었다. 마침내 버스는 출발했다. 백제허로 가는 것이다. 이름처럼 그곳에는 백제의 예성이 남아있을지도 몰랐다. 네, 오늘날까지 백제 후예들이 살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차창 밖으로는 비포장 도로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다. 남령으로부터 3시간, 백제허가 거기 있었다. 예성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중국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궁벽한 시골 마을이 있을 뿐이었다. 마을의 시장조차 한가롭기 짝이 없었다. 낯선 방문객들이 신기하기만 한 사람들. 이들이 바로 백제허의 주민들이었다. 이들은 한족이 아니었다. 남방계 민족도 아니었다. 이들은 장족이라 불리우는 중국 내 소수민족의 일원이었다. 이들이 백제와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일까? 마을 사람들에게 이곳은 그저 일상의 삶이 이루어지는 공간일 뿐이었다. 그들은 우리가 찾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다. 그러나 그들은 기꺼이 자신들의 집안을 공개해 주었다. 부엌은 어딘가 낯이 익었다. 낮은 부뚜막 때문이었다. 입식 구조인 중국인들의 부엌과는 판연이 다른 것이었다. 그 부엌의 한 옆에 맷돌이 있었다.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물건. 그 형태는 그렇게 흔한 것이 아니다. 바로 한반도의 맷돌이었다. 갈린 곡물이 흘러내리도록 아래쪽에 호흡을 판 이런 맷돌은
우리나라에서도 주로 전라도 지방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머나먼 남방 땅에서 한반도와 동일한 문화의 흔적을 발견한다면 그것은 우연일까? 또 다른 집을 찾아가 봤다. 그곳에 역시 무엇인가가 있었다. 외다리 방아였다. 很久，现在用的这个一分都不用。这叫什么？这个土话这种袋。知道吗？袋。 우리나라 전역에서 주로 쓰던 방아는 외다리가 아니라 쌍다리였다. 문화적 습속이란 완고한 것이어서 갈래진 나무를 구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쌍다리를 고수했다. 외다리 방아는 오직 전라도와 일본에서만 전송되어 온 것이었다. 지역적으로 그곳은 바로 백제권이었다. 백제허 사람들은 백제권의 생활 문화를 편린으로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대체 그들은 누구인가? 공동심의 지시대라고 후가수 후들은 다 산동강. 他说是从山东过来。 산동에서 왔답니다. 산동에서 왜 이쪽으로 왔는가? 为什么在山东过来了？为什么到山东过道？ 이 산동 백모인 어느 가? 北摩引。 백모인. 为什么到大片摩引到哪里？ 왜는 저도 코고나. 哦。 코로 국장 애고는. 说出这个树来。 按品种说的。 就是树。 백제허에는 한반도와 매우 비슷한 습속들이 면면이 살아있다. 마을 입구에 커다란 고목을 모시고 있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이다. 우리가 당나무라 하는 것을 여기에서는 용수라 부르지만 나무를 신성시하고 그 나무가 인간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다고 믿는 것은 꼭 같다. 风俗习惯呢，这个一个迷信这个角度来讲，就是祈祷就是上帝保佑的意思。还有吗？还有这个怎么说呢？祈你们刚呢？祈嘛呢？总的来说就是上帝保佑这个，按照民族的风俗习惯。不过这个还少呢。 정월 대보름, 나무 앞에서 제사를 드릴 때 불렀다는 노래. 사람들은 그 노래의 뜻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래는 천년을 그들 속에 살아 있었다. 그 노래의 주인이야말로 산동반도에서 중국의 끝까지 이동해온 최초의 백제인이었는지도 모른다. 一般的虚都是指古城的意思，就说这里原来，比如说这个地方原来一般的到了以后，或者是有一个大城呢，有一个城呢，或者这个城毁了，就在这里就虚了，是这样一个意思。就说这里可能是北京人住的地方，但是因为北京。 중국의 담록의 지명들은 요소에서 동부 해안을 따라 베트남 접경지대인 진평 일대까지 남하하고 있는 것이다. 백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면 인접한 동남아시아 각국에 담록의 지명이 발견되는 것도 결코 무리가 아닐 것이다. 동남아에도 담로가 있었을까? 그 가능성에 대한 강력한 방증이 지금 남경박물원에 보관돼 있다. 백제의 달소리였던 흑치상지의 묘지명이다. 묘지명은 이렇게 전하고 있다. 흑치상지는 원래 성씨가 왕성인 부여씨였으나 선조가 흑치 지역에 봉해짐으로써 그 성을 흑치로 삼았다는 것.
백제 부흥운동의 기수로 알려진 흑치상지. 그의 성시가 된 흑치의 땅은 어디인가? 흑치는 이빨이 검은 사람들이 사는 땅을 뜻하며 그들이 이빨이 검어지는 것은 삘랑이라는 열대 과일을 씹는 습관 때문이다. 흑치의 선조가 봉해졌던 그 땅은 무더운 남방의 땅이었던 것이다. 그 땅이 동남아 어딘가였을 가능성은 결코 부족하지 않다. 백제인들은 늘 바다를 향해 갔다. 백길이 닿는 그곳에 그들의 새 밭을 개척했던 것이다. 고대 백제의 활동 공간은 오늘날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백제의 국호를 다시 한번 음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나라의 역사책은 백제를 일컬어서 동이강국이라고 했습니다. 건국 초부터 백가가 제해했기 때문에 그 국호를 백제라 했다고 적고 있는 것입니다. 백제는 결코 약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백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고대의 바다를 제패한 대제국이었습니다. 이처럼 거대한 해양 제국이 어떻게 송두리째 망각의 어둠 속에 묻혀버렸을까요? 한반도의 본국 백제가 멸망할 때에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을 해외 백제. 그 땅은 과연 어떻게 사라져 갔을까요? 일본 서기 천지천황기는 이렇게 전한다. 서기 663년 백제의 최후 거점이던 주유성마저 함락되자 일본 땅의 조신들이 모두 탄식하기를 주유성이 함락됐으니 이 일을 어찌하랴. 백제 이름이 오늘로 끊겼으니 선조의 무덤을 어찌 오간단 말인가. 멸망하던 그 순간까지 일본 땅에서 백제는 본국이었으나 서기 670년 외열도는 일본이란 국호로 새롭게 태어난다. 통전은 또 중국 땅에 있던 백제인들의 마지막을 이렇게 전한다. 본국 백제가 멸망하자 성곽 근처에 있던 나머지 무리들은 차차 약해져서 돌궐과 말갈로 흩어졌다. 그 군주인 부여숭도 고국에 돌아갈 수 없음으로 하여 마침내 부여씨는 소멸됐다. 백제의 700년 역사. 그 장엄했던 기억은 그렇게 어둠의 저편으로 저물어 갔다. 백제는 처음 이 바다를 통해서 왔다. 그래서 해마다 12월 난고촌과 기조정의 사람들은 이 신성한 바다에서 맞들이를 시작한다. 차가운 파도를 견디며 멀리서 온 그들의 왕을 맞이하지만 실은 그들은 그들의 왕이 왜 이곳으로 왔는지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 채로 참으로 기나긴 행렬이었다. 기조정 사람들이 복지왕의 신체를 모시고 아버지 정가왕을 뵈러 난고촌까지 걸어갔다. 그들은 두 왕의 혼령과 함께 만나 가을의밤 동안 가장 아름다운 술과 춤과 노래를 바쳤다. 헤어지는 아침면 을의 두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에 검댕칠을 한다. 망국의 왕에게는 얼굴을 숨겨야 할 적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적에 대한 공포는 사라지고 검댕칠은 즐거운 유희가 됐다. 역사는 전설의 파편이 되어 흩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또 바로 그런 방식으로 흔적을 남기는 법이다.
헤어질 때 그들의 인사는 오 사라바. 그들 스스로는 뜻을 모르는, 그러나 한국어로는 너무나 명백한 사라버라는 말. 그 인사 속에, 헤어져 흔드는 손짓 속에, 되풀이되는 풍습 속에, 백제를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 속에 백제는 아직도 살아있다. 전설을 헤치고 역사를 보려는 사람만이 그 거대한 세계로 들어가는 문을 찾을 것이다. 그 광대했던 백제 땅의 기억은 그렇게 흩어지고 잊혀졌습니다. 그러나 한 번 존재했던 것은 어딘가에 반드시 그 흔적을 남기는 법입니다. 좌현왕, 우현왕, 면중왕, 도한왕, 벽중왕, 장사왕. 중국 사서에는 우리가 모르는 많은 백제왕의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백제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정통 백제왕기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름들. 이들이야말로 백제가 통치했던 수많은 담노의 왕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다스리던 영토는 일본 땅과 중국 땅, 어쩌면 더 멀리 동남아시아 땅에까지 펼쳐져 있었던 것입니다. 한반도라는 좁은 틀 안에 우리 스스로의 역사를 가두어 버리지 않는다면, 모든 가능성을 스스로 봉쇄해 버리지 않는다면 이제 우리는 백제사의 새로운 지평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 정신의 지평을 넓히는 일이기도 할 것입니다.